네, 그럼 지금부터 제79회 대덕 이너폴리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덕 이너폴리스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크리스 아카데미 센터장이고 또 이 사단법인 대덕클럽의 총무이사인 김숙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회를 맡기 위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덕클럽은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대덕 연구단지를 주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방안과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학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덕 이너폴리스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을 지원해 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AI 기술이 우리의 생활과 업무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AI 시대에 필요한 혁신과 또 역량을 갖추기 위해 큰 도움이 될 그런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안현실 울산과기대학교 연구부총장님을 모시고 AI와 기술 혁신 그리고 산업정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대덕특구의 여러 그 기관장급 리더분들과 또 우리 과학기술계의 선배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초청 연사와 또 AI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높은 관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과 패널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사단법인 대덕클럽의 우리 13대 이대성 회장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회장님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13대 대덕클럽 2년차 회장이 이대성입니다. 어느 또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5개월째인데 저희가 올해 첫 번째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4번 그 포럼을 하는데 올해의 대주제는 딥테크 혁신과 산업 변화 속 특구의 미래 설계 라고 해서 저희가 보다 좀 이 대덕 연구단지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되고 축적된 기술들을 집약해서 산업화하는데 좀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저희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4번의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995년 설립된 이래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30주년 기념 행사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해가 되겠고 그 해의 첫 번째 연사로 우리 안현실 부총장님, 저는 아직 부총장님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어색한데 뭐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정도로
활발하게 언론 쪽에서 활동을 해주셨고 또 굉장히 실물 경제나 이런 쪽하고도 제 과학 기술이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신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또 교육자로서 미래 후학을 키우는데 더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또 워낙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미 깊숙이 파들고 있죠. 저희 작은 핸드폰 안에도 뭐 요즘 보면 사진 찍어도 마음대로 막 지우고 뭐 만들고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손 안에서 놀고 있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그 챗GPT 같은 걸로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 각국의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술 투자라든지 노력이 굉장히 그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인공지능에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 어떤 투자가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인 전략도 중요하고 심지어 누구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럴 정도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안현실 부총장님께서 좋은 해안 또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또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안현실 부총장님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안 부총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그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경영과학이라는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언론인으로 또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 그리고 AI 경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셨고 과총의 부회장, 연구재단의 정책자문위원 등 정말 많은 자문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언론인이시며 과학기술의 정책 자문가이시며 또 과학과 교육계의 리더 이런 등 정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울산과기대학의 연구부총장님이시고 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줄여서 과실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실연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안현실 부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 이 대전에 내려오는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일단 내려오면 올라갈 걱정이 되고, 근데 뭐 울산에 있으니까 사실 뭐 조금 올라오니까 대전이고 또 이제 끝나면 뭐 그냥 금방 내려가면 되니까 좀 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울산을 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 어떻게 보면은 뭐 힘든 일의 연속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마지막 소임으로 주어졌다는 그 생각, 그게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진주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이 어머님이 무슨 울산이 옆 동네인 줄 아시고 아침 드시다가 뭐 점심 먹으러 오래요. 그 1시간 50분 걸립니다. 1시간 50분 차로. 그래도 서울에 아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울산에 내려와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서 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뭐 좀 거창한 주제를 이렇게 내걸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강의하면 AI에 진다는 거. AI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는 그냥 참고용으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냥 이 한 장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니까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남성이 요리하는 빈도수가 여성이 요리하는 빈도수보다 더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근데 중국에도 여성이 요리하는 빈도수가 남성이 요리하는 빈도수보다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 중국을 제외하면 어딜까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남성이 요리하는 빈도수하고 여성이 요리하는 빈도수가 그 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혹시 여성의 목소리가 세졌어?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AI의 힘이 여기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산을 가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뭐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 반가움의 정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좀 안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혼자 생활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제가 거의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거의 매 끼니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운 행위였고,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한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이걸 제가 좀 일찍 발견하지 않은 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일찍 눈치채지 못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요리에 대한 벽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누구나 지금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뭐 아무 상관없고요. 나이에 상관없고요. 요리를 하다 보면 요즘 뭐 이렇게 사실은 생성의 AI가 레시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의 그 어떤 남성과 요리의 거리를 엄청나게 뭐 이게 줄여놨다고도 보실 수 있는데, 이 레시피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약간 내가 로봇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냉장고에 꼭 우리가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재료가 다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항상 대체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는 빠뜨리는 게 있으면 뭔가를 더 집어내야 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창조적 발상이 일어납니다. 창조적 발상. 예.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 레시피에서 이제 저만의 레시피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엄청난 즐거움을 줍니다. 제복이 생각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 저녁을 하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셰프의 일단 그 앞치마를 탁 매는 순간 기분이 셰프의 약간 제가 그런 직업을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약간 좀 요리사로서의 어떤 그 직업의 정신이랄까 뭔가 그쪽에 근접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열심히 해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요리한 거잖아요. 이걸 탁 풀면은 제가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주문을 한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리가 노동인가? 왜 우리가 요리를 시간이 걸리는 또 어떤 힘듦이 들어가는 그런 노동으로 정의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누가 과연 해방을 시켜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가 인공지능에 어떻게 보면은 덕을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는 셈이죠. 지금 식품개발기관, 우리가 이제 식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농업을 해서 그다음에 식품 단계로 가서 그다음에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유통이라는 단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사용 후에 뭐 제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겠지만 어떤 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before AI하고 after AI가
7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 한 통계에 의하면 7분의 1. 저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모든 자료에서 보면 AI로 인한 이런 어떤 단축이라 그래야 될까요? 시간의 단축을 예를 가장 많이 드는 분야가 사실은 바이오 제약 분야잖아요. 그죠? 또 하나 또 우리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면 이제 재료 분야 뭐 이런 쪽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먹는 부분에 있어도 식품 개발 기간을 7분의 1로 줄여들었다. 이게 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산업이 반도체 산업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뭐 팹립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파운드리가 있고 팹립스가 있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 주죠. 식품 산업도 반도체 구조를 너무너무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막 젊은 친구들이, 이 스타트업들이 식품에서 설계하는 스타트업을 마구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식품 메이커가 그 설계를 받고 식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전자산업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식품에서 설계하는 쪽에 이런 스타트업이 되게 한 5명, 6명 이렇게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셰프라는 직업을 거친 분들이 5 내지 6명 사이에 끼어있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셰프라는 직업의 해방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셰프라는 직업이 어떤 특정 회사에 전속이 돼서 있던 그런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창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농업 그러면 후방산업, 식품 그러면 전방산업이죠. 농업이 있으니까 식품을 만들 것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시계 혁명이, 요 먹는 거에 대한 혁명이, AI로 인한 시계 혁명이 그 후방에 있는 농업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산업 구조를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시계 혁명이 가전산업을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거. 냉장고가 더 이상 냉장고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냉장고에 제가 뭔가 레시피를 해서 요리를 하고 싶은데 냉장고에 제가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지가 알았어. 주문하고 채우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무슨 스마트 푸드 박스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냉장고의 냉장이라는 건 이미 너무너무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기능으로 바뀌어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흔히 3D 프린팅 무슨 요 아까 1층에도 있긴 있던데, 이게 식산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다른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능이 딸린 가전제품,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가전제품,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면은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식재료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재배할 수 있는 냉장고니까 재배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가정에 없던 가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존에 있던 가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전산업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식산업이 가전산업을 바꿔놓냐고요. 이게.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가전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먹던 사람들이 먹는 쪽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거꾸로 백워드로 지금 완전히 가전산업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죠. 여러분 싱가포르 도시국가잖아요. 싱가포르의 식료 자급률, 이제 거기는 식량 자급률이라는 말이 길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가니까. 그럼 식료품에서 식료 자급률이 싱가포르가 몇 %일까? 일 것 같은가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에. 식료 자급률. 도시국가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제로. 도시국가가 무슨 식료 자급률이 10%, 20% 가겠습니까?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가 야심찬 정책을 하나 내세웠는데 그 정책 이름이 30 by 30입니다. 30 by 30.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식료 자급률을 30%로 올리겠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혹시 싱가포르를 가시면 싱가포르를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주차장. 그게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 공용 주차장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지붕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 농원입니다. 농원. 도시농원, 시민농원.
농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옥상 농원입니다. 옥상 농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런던을 가보십시오. 런던.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화된 도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런던. 도시 농원이 있습니다. 도시가 우리가 도시의 진화 과정을 보면 도시 재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 재생. 도시 재생이라는 말이 지금 사라지고 그 말을 대체하는 용어가 도시 농업입니다. 도시 농업. 도시 농업은 도시 재생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거.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농업, 농촌 농업, 경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앉아 계시는 원장님이 박사님들 기본적으로 다 농부가 되는 겁니다. 농부.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우리는 다 셰프입니다. 셰프.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농업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농업을 하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다. 무슨 이게 뭐 역사적으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질까? AI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라 그러죠. 푸드테크 다 아시잖아요. 그죠? 푸드란 말 모르시는 분 없고 테크란 말 모르시는 두 개가 합쳐져서 푸드테크라 그랬는데 그 테크 자리에 AI가 들어갔습니다. 푸드 AI라 그러잖아요. 푸드 AI. 이게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교육이죠. 교육.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16년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21년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AI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상당히 확산되기고 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그 수업 듣는 태도, 그다음에 애프터 AI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뭐 많은 활용이 일어나고 있는 이후의 그 수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 눈에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50명이 수업을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대학원에 강의를 하면 그 50명 중에 아무도 제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50명 전원이 출석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막 강의를 하고 있으면 다 50개의 노트, 막 그 앞에 아이패드가 다 있고, 막 자판 소리가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납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강의하는 사람은 열심히 내 말을 적고 있구나 생각 안 합니다. 천만에요. 아무도 수업을 듣고 있지 않고요.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랩의 프로젝터. 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잖아요. 다 랩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럼 수업은 누가 듣는가? 수업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다글로라는 앱이 있죠. 그죠? 그 앱을 딱 해놓습니다. 앱 틀어놓고 그 다글로라는 50개 앱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 정작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일. 열심히 이렇게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그 다글로 앱이 오늘의 수업을 깨끗이 정리해주고 서머라이징 해주고 예상 시험 퀴즈까지 다 내줍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수업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 될까요? 이런 수업을 대학교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다 스크랩 해야 됩니다. 다 스크랩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니스트에 가서 제일 처음 이렇게 눈을 돌린 일이 이 유니스트를 대한민국 최초의 AI 대학으로 바꿔야 된다. AI 유니스트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교수님들 하고 있는 수업 다 스크랩 해야 된다. 스크랩 해야 된다. 이거는 학생들이 혼자 독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 물리적 공간에 모아놓고 그 시간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대학의 종말을 봤습니다. 대학의 종말. 이 좀 종말이 오고 있다. 무슨 학생 수가 모자라서 지금 대학교가 많은 게 아니고요. 대학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AI 때문에 대학이 종말을 합니다. 종말. 왜냐면 AI가 할 수 있는 수업을 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을 불러놓고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꿔야 됐거든. 이게 이제 성공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이 상태로 가면 제 눈에는 아마 한국에는 한 5개 대학 정도가 어쩌면 10년 후, 15년 후에 남아 있을까? 어쩌면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AI로 인해서 보들레스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이 글로벌의 10개의 다국적 대학이 살아남는다면 거기에 한국을 모국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국적 대학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저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러다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무슨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동시에 그냥
자취를 감추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저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가 딱 하나만 살아남는 대학이 있다면 그게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이게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행정도 바꾸고, 연구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산업협력도 바꾸고, 다 통째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총장도 어그리하고, 교학부 총장도 어그리하고, 연구부 총장도 어그리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니스트에 가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을 봤습니다. 서울대가 100년 넘었잖아요. 서울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1년 있었거든요. 서울대 총장님이 보직자 50명을 데리고 유니스트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구대 함장의 선장님이 왜 돛담배 주인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서울대 총장님 말씀이 이렇대요. 침몰하는 그대 함대의 선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침몰하고 있다고. 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카이스트는 제 목표입니다. 이 60년대 엄청난 어떻게 보면 혁명가의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카이스트인데 이게 50년을 점점 오면서 카이스트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카이스트의 뷰로크라시가 보이기 시작하고 카이스트가 원래 출발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뭔가 자꾸 빅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막 그리디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인벤터로서의 앙트르프로너스의 카이스트의 모습이 어딘가에 없어지고 자꾸 어딘가에 막 영역을 확장해가는 누군가를 잠식해가는 그 필연적으로 대기업 병으로 질주하는 거거든요. 카이스트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요즘 와서 이렇게 유니스트에 가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니스트에 가서 보니까 카이스트의 딱 반입니다. 반. 교수도 반, 학생도 딱 반입니다. 여러분 저기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나 뭐 강주에 있는 디지스트는 유니스트의 또 반입니다. 반. 예, 교수도 반, 학생이 반인데요. 그 유니스트 교수가 한 350분 되거든요. 50분 되고 학생들 매년 이렇게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보면 학부 학생들 한 2,000명, 대학원생들 한 2,500명 이렇게 해서 한 4,500명이 학교에 있고 교수 한 350명. 전 이 사이즈에서 가장 혁명을 하기 좋은 매스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6.25 때 다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낙동강 전선 딱 하나 남았을 때 코딱지마라 하나 남았을 때 그때 엄청나게 젊은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총단파지 하면서 막아냈죠. 그죠? 시간을 벌었습니다. 뭘 할 때까지? 인천 상륙 작전 할 때까지. 그거 막으면서 인천 상륙 작전에 그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유니스트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 정선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 우리가 버텨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이 인천 상륙 작전에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 울산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산업도시입니다. 거대 조선소가 있죠. 거대 자동차 공장이 있죠. 거대 석유화학 공장이 있죠. 거대 또 배터리 공장이 있죠. 없는 게 없죠. SK그룹의 발상지가 거기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시작이 된 거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롯데그룹의 발상지도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의 태화강이라는 게 있는데 태화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다. 한강의 기적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제2의 태화강의 기적이 지금 필요하고 그게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앙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울산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북진시켜야 된다. 북진시키다. 우리 주체적으로 한번 북진시켜보자.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하고 있고요. 뭐 실리콘밸리가 그냥 만들어졌겠나. 사람들이 자꾸 실리콘밸리를 행정구역으로 아는 사람들이 지방에 의외로 적지 않게 있어서 절대 행정구역이 아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자기 행정구역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리콘밸리 아십니까? 압니다. 맨 밑쪽에 남쪽에 산호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마운틴 뷰가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게 다 합쳐져서 실리콘밸리지. 행정구역 나면 다 쪼가리다 그거. 예? 결국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만들어낸 역사가 거기다. 근데 우리가 다 내 행정구역에 이렇게 코를 박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자는 거냐. 그래서 제가 울산 지역에 조선일보가 있더라고요. 경상일보라고. 제가 거기에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울산을 넘어서야 번영한다. 울산을 깨야 번영한다. 굉장히 반향이 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변화와 이렇게 혁신을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된다면 전 제 인생의 마지막 미션을 거기서 이렇게 한번 배팅해 볼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요리사 이야기부터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AI로 인해서 또 하나 바뀐 것이 와장창 또 하나 바뀐 것이 우리가 MOT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술 뭐 전략, 기술 경영.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고 뭔가 짬뽕을 좀 해놓고 뭐 기술 전략이라는 걸 그렇게 가리키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뉴욕 대학교의 멜리사 실링이라는 여자 교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혁신의 어떤 전략적 경영론, 뭐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뭐 하여튼 그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이 AI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가장 많이 팔린 기술 경영 교과서인데 지금 휴지가 됐습니다. 휴지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쓸모가. 아무것도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AI 시대 이전에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기술 전략 교과서가 됐죠. 그런데 그 교과서를 아직도 서울대부터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의 기술 경영 교수들이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가 여러분 일단 핵심 주체부터가 완전히 판도가 다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어떻게 보면 이런 대덕단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산학연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 가설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가설이. 지금 AI가 오면서 루저가 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죠. AI가 오면서 루저가 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고 AI가 오면서 루저가 되는 연구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루저와 루저끼리 손잡아서 뭘 하자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루저를 대체해서 들어온 애들이 누군가? 첫째가 개인입니다. 개인. 인디비주얼. 우리가 핵심 주체에서 이 개인이라는 거, 이 그림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 왔던 거예요. 안 가르쳐 왔던 거. 이 개인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할 수 있냐는 거.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는 AI 개발자들, AI를 응용해서 현장의 문제를 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죠?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에요. 다. 이 사람 직장 그만두면 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이 지 스스로 창업을 하고 그게 스타트업입니다. 사실은 스타트업은 가장 정확한 정의는 1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 우리가 기업 그러면 빅컴퍼니, 뭐 조금 크면 중견기업, 그 다음 좀 이렇게 좀 작으면 중소기업 그러는데 그 자리에 스타트업이 들어갔습니다. 스타트업.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가 하면 되지? 지가 그냥 사람들 뽑아서 지가 개발해서 챗GPT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지. 왜 오픈 AI에다가 그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걔들이 오픈 AI라는 그 스타트업이 뭔가를 막 시장에 출시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막 이렇게 다운된 다음에 왜 그걸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채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갔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에 챗GPT를 만들었다. 초기에 실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이렇게 큰 빅컴퍼니가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그래서 그건 아주 조그마한 폴트로다 발견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출렁이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데미지가 일어나겠죠. 그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 챗GPT를 가지고 세상을 휩쓸었다. 바로 미국 법무부가 치고 들어갔을 겁니다. 독과점이죠. 독과점. 미국은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세상에 없던 협력 모델을 만든 겁니다. 협력 모델을. 그게 바로 오픈 AI입니다. 오픈 AI. 근데 그 오픈 AI는 놀랍게도 수많은 개인들이 오픈 AI가 요즘 수많은 개인들 그 개인들을 돈을 많이
주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모을 수 있는 시대를 이미 넘어섰다 그래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 정말 난해한 문제를 내걸면 사람이 모인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돈과 난해한 문제를 동시에 내세워야 사람들이 모인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만큼 개인의 힘이 커졌습니다. 이 개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있는 인디비주얼 개인 개발자들이 나오면 구글은 무너집니다. 구글의 정의가 뭡니까? 생각하는 단위의 소사이어티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생각하는 thinking unit이 뭡니까?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 그 인디비주얼 나갔다 그러면 구글 주저앉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힘이 더 센 거죠. 근데 자, 오픈 AI를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아까 돈만이 아니라 뭔가 난해한 문제, 인류를 구원해줄 난해한 문제를 내세워야 똑똑한 애들이 모인다. 그 인류를 구원해줄 난해한 문제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입니다. 밸류. 돈과 밸류를 동시에 제시해야 이제 모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픈 AI는 밸류를 제시했다. 그게 기업입니까?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밸류를 제시를 하는데, 밸류를. 비영리 기업입니다.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 비영리 재단은 항상 밸류를 내세우죠. 밸류를. 그래서 제가 개인 말고 또 다른 무서운 핵심 주체로 등장한 게 비영리 재단입니다. 비영리 재단. 여러분 지금까지 중요한 핵심 주체는 영리 재단이에요. 영리 재단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 이 비영리 재단. 비영리 재단이 지금 AI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느냐? 돈 플러스 가치를 내세우는 가치를. 중국의 딥시크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사람 좀 와달라.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름대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그 가치를 비영리 재단이 가장 전면에 내세우죠. 요즘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개발 주체를 딱 하나를 들으라 그러면 저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듭니다. 엄청나게 투자하죠. 뭐 바이오, 뭐 백신, 뭐 AI, 환경,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비영리 재단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면 또 투자합니다. 그대로 확대 재생산 일어납니다. 확대 재생산. 한국에는 왜 비영리 재단이 없을까요? 있긴 있죠. 저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이건희 회장이 그때 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되면서 사제를 이렇게 출연하면서 뭐 장학재단은 많고 많으니까 연구재단 쪽에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락펠러나 뭐 무슨 민간 연구재단 비슷한 게 이제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한국은 돈을 많이 번 기업가가 비영리 재단을 만드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왜 안 좋게 볼까요? 펜법으로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펜법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을 무섭게 때려버립니다.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미국에는 참 많죠. 미국에는 정말 많죠. 하워드 휴스, 노벨 의학상 관련된 그런 학자들이 나오는 하워드 휴스, 비영리 재단입니다. 세인트 주드라는 미국의 소아과 어린 아이들 그 연구과제 무지막지하게 돈 대줍니다. 그 비영리 재단 살짝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그런 비영리 재단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가 했던 기업이 했던 비영리 재단이 했던 그 투자가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3조 달러 1년에. 1조 달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부, 미국 기업, 미국 비영리 재단. 나머지 1조 달러는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중국 기업, 중국 정부, 중국 뭐. 그럼 나머지 1조 달러가 미국, 중국을 제외한 기업들, 정부, 각종 비영리 재단이 투자하는 뭐 그런 구도인데요. 그 나머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1조 달러의 10%를 투자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실 대단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한데 이 미국,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의 10%를 점하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가 나머지 국가들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지금 행국이 되어 있습니다. 행국이. 우리가 너무 미국, 중국 이렇게 사이에서 이렇게 자실할 이유가 없는 게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머지 국가들한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딱 그 전환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이 안타깝게도 비영리 재단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억수로 번 사람이 연구개발 쪽에, 정부가 아닌 민간 연구재단이 막 우죽수처럼 만들어서 막 개인들한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게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심 주체로서 개인이 주목을 못 받는 거, 비영리 재단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미싱 링키지입니다. 미싱 링키지.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요? VC입니다. VC. 벤처 캐피탈이죠. 벤처 캐피탈을 그러면 우리가 전면에 스타트업에 펀딩하고 좀 커지면 유니콘에 펀딩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유니콘을 핵심 주체로 생각하지 벤처 캐피탈을 우리가 핵심 주체로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금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VC가 지금 핵심의 주체로 전면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전면으로. 이 친구들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연구개발의 방향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지금 기술 경영 전략 교과서가 산학연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 스크랩해야 됩니다. 다 스크랩해야 됩니다.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략이 뭐고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다 새로 써야 됩니다. 새로 써야 됩니다. 우리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산업정책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써서 히트 쳤죠. 부자 아빠는 남이 자기 돈을 벌어주는 모델이 부자 아빠입니다. 부자 아빠 모델이에요. 남이 열심히 해서 내 돈을 벌어주는 거. 그게 부자 아빠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가 실제로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오너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을 가지고 인베스트 투자하거나, 그 두 사람이 부자 아빠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아빠는 뭘까요? 내가 쇠가빠지 벌어서 살아가는 게 가난한 아빠예요. 내가 쇠가빠지 벌어서 남한테 고용이 돼 있거나 조그만 자영업자거나, 이 가난한 아빠예요. 그런데 그 아빠뿐만일까요? 국가도 지금 그렇게 갈라지게 생겼어. 지금 다이버전스 일어나게 생겼죠. 분명히 AI로 인해서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 국가, 가난한 국가로 완전히 지금 나눠지게 생겼죠. 그죠? 성경책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마태 효과라 그러죠. 있는 사람은 지가 안 가진 것조차도 다 뺏어 와가지고 더 있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까지도 뺏겨가지고 더 가난해지고 하는 그 양극화를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관세정 전쟁을 한다고 우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런 엉터리 같은 대통령이 있냐, 경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하면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한 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면만. 지금의 이 엄청난 물가에 이렇게 이 물가 상승을 사실은 막아서 우리 삶을 보장해 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컴퓨터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물가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기여한 게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미래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AI를 가지고 그 상승함량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관세전쟁을 한다는 것은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지금 다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와가지고 네 관세 내지 말고 팔아먹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는 그 미국으로 간 그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성으로 버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성으로.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인건비가 저렇게 비싼데 무슨 놈의 경쟁력을 가지겠나? AI가 있습니다. AI가. 미국은 그것까지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뭘 상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선진국은 지금 산업정책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은 1970년하고 2000년대 초까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웃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스마일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이 스마일 커버가 더 스마일하게, 더 촘촘하게, 좁빗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이 그렇게 간 거예요. 10번 스마일 커브에서 더 이렇게 날카로운 스마일 커브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완전히 매니팩처링 쪽은 그냥 다른 쪽에 주고, 앞단에 R&D 쪽, 뒷단에 물류, 마케팅 쪽, 앞단 설계, 디자인, R&D 쪽, 이쪽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올리고, 이쪽 매니팩처링 쪽은 아주 박하게 해서 좀
다른 나라는 그냥 먹어라. 좀 싸게 생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일 커버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그냥 비교 우위를 엄청나게 강해 왔거든요. 선진국들이 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했나요? 한국이 그걸 보고 한국이 반대로 포지셔닝을 했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크라잉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대로 포지셔닝해서 매니팩처링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올리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거죠. 그런데 한국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매니팩처링 쪽에서 중국에 넘기고 하면서 그 날카로운 크라잉 커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니팩처링 쪽에 중국에 넘겨주면서 양극단에 R&D 쪽하고 마케팅 물류 쪽을 이제 경쟁력을 강하게 시작한 거죠. 강하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선진행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미국에 돌드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 스마일 커브를 일자인 커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인 커브로. 이 일자인 커브가 뭡니까? R&D도 부가가치 높이고 매니팩처링도 끌어올려서 부가가치 높이고 후단 쪽에 마케팅 물류도 부가가치 올려서 끌어올리고 해서 일자인으로 가겠다는 거.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다 먹겠다는 거. 다 먹겠다는 전략으로 가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경제적으로. 분업과 비교율을 생각하면 그 분업과 비교율을 지금 재편성해 주는 게 AI거든요. AI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AI인가를 가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30만 년 사라고 합니다. 30만 년 사? 30만 년 사에 그 30만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064년에 인류 30만 년 사이에 처음으로 어떤 역병이나 무슨 재난재해가 아닌 일시적 감소가 아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2064년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전망에 의하면. 예? 그때 97억을 피크로 찍고 내려앉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인구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인구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 전초전일 줄 모른다. 지금 러시아가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크림반도 하면서 300만 명을 획득했습니다. 획득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그냥 흘려들어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근데 그 인구 전쟁의 압력을 만약에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인구가 적더라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AI가 만약 꽃을 피게 되면 그 전쟁의 압력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인구와 AI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이 재편이 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64년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중요성은 2064년 이후에 그 중요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2064년이 먼 시기가 아니라 지금 한 30년 남았어요. 그냥. 예? 한 30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긴 장기 사이클의 행명을 생각해 보면 길게는 50년, 길게는 한 100년 잡거든요. 이게 눈앞에 오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현실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부인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 경기 사이클이 있다는 게 어떤 아주 독특한 관찰력을 가진 경제학자의 발견인데 그 경제학자가 조시퍼 슈페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콘트라티에프라고 붙였죠. 주류 경제학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작점으로 삼는 게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시작점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요렇게 했어. 뭐 철도, 뭐 전기, 뭐 어쩌고저쩌고, 석유화학, 쭉 이렇게 전자,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번 굴러왔고 이 여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6번째가 AI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 콘트라티에프 장기 사이클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는. 사실은 인류 30만 년사에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따지면 우리가 한 250년 됐거든요. 한 300년. 점입니다. 점. 말이 250에서 300년이지. 그게 인류 30만 년으로 치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아주 특이점에 해당되는
지난 250년, 3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을 봐보십시오. 기계화로 시작됐는데 진화로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콘트라티에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저는 그 다음 콘트라티에프는 지구 밖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주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지금 AI가 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더 격렬해졌죠. 그죠? 여러분 쇼트트랙에서 선수가 언제 추월을 하던가요? 직선으로 갈 때 추월하던가요? 직선으로 가서 마지막 그 커브에 돌 때 추월이 일어나죠. 항상 방향이 바뀔 때 추락과 추월과 추격이 막 이렇게 맞물리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죠? 선에서 곡선, 직선에서 곡선, 방향이 바뀔 때 일어나죠. 그걸 이제 좀 고상한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가 일어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AI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미국은 내주기 싫고 중국은 이걸 기회로 갖고 싶고 AI에 대한 발명은 또는 어떤 기술 핵심에 대한 선도는 미국이 하고 있지만 마지막 그 다음날 바로 실용하고 상용하고 확산은 누가 하죠?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서 장군하고 이쪽에서 멍구를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핵심을 내놓으면 이쪽에서 확산 가지고 멍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이에요. 역사는 뭔가 큰 게임 체인저가 일어났을 때 궁극적인 성자가 누구였는가? 역사는 예외 없이 확산해서 이긴 나라가 이겼습니다. 확산해서.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미국이 긴장하는 거예요. 핵심을 먼저 일으킨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확산해서 마지막 정점을 찍은 나라가 항상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때리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 저게 너무 지능적인 공산당입니다. 지능적인 공산당. 공부하는 공산당이에요. 북한의 노동당이 아니고. 공산당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AI, 블록체인, 암호화폐 공부를 하는 공산당이라니까요. 왜 무서운 거예요, 저 공산당이. 중국의 공산당은 그래서 우리가 알로 보면 안 된다.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20세기는 미소가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미국이 이긴 걸로 끝났잖아요. 21세기 미중이 이렇게 싸우면 제가 볼 때 한 100년 간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가서 그럼 21세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 미국이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저는 이 AI라는 게 다극화 체제를 몰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한국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 이분법에서 갈림길에 놓고 서로 싸우겠는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달러 되거든요. 미국의 GDP 25조 달러입니다. 25%밖에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반이 넘었어요. 반이. 정말 미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아무리 지가 잘해봤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중국은 얼마냐? 18조 달러입니다. 중국 지가 아무리 저렇게 해봤자 18%밖에 안 돼요. 둘이 합치면 50%가 안 돼요. 43%가 안 됩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을 합친 GDP가 앞으로 계속 비중이 늘어날까? 천만에요? 떨어집니다. 인도가 올라오죠. 인도네시아 올라오죠. 브라질 올라오죠.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 GDP의 50% 이상이 미국과 중국 밖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보지 않는가? 바로 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구입니다. 전 세계 인구 지금 80억이죠. 미국 인구 얼마죠? 3억 3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게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는 이민도 지금 가라고 내쫓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에서 안 늘어날 겁니다. 이제. 중국 인구 얼마죠? 14억입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둘이 합치면 20억이 안 돼요. 20억이. 나머지 60억이 미국, 중국 밖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밖에 있는 그 60억 인구는 사람도 아닌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죠. 미국, 중국 밖에서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언어의 장벽을 막 낮췄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지금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를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줌으로 지금 영상회의를 하시는 분, 옛날에는 사실은 중간에 줌도 영상회의를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통역하는 사람 들어오지 않고 줌에 돈만 조금 더 주면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다 각자 언어로 떠들어도 그냥 지나라 언어로 떠들어도 지가 다 그냥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주메일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언어 장벽이 무너졌다고 영어가 지배하고 중국어가 지배하는 게 아니죠. 언어는 문화잖아요. 그죠? 중국어 아침에 눈 뜨고 중국말을 떠들다가 잠잘 때까지 떠드는 사람이 14억 정도 우리가 된다 칩시다. 중국 인구 다 합쳐서. 그럼 아침에 눈 떠서 영어를 하고 잘 때까지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4억밖에 안 됩니다. 두 개 합쳐도 30억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억은 200개 이상의 언어를 씁니다. 그 200개 이상의 언어가 그대로 스테이할 수 있게 AI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이버시티.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면은 미중 싸움의 성자는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다흑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고요. 한국은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찾을 수가 있다. 미국 뒤에, 중국 뒤에 어느 한쪽에 줄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거 가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AI 시대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B2C, B2B로 나누죠. 그죠? 사실 B2C에서 가지고는 네이버가 앞으로 얼마나 선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빅테크든 여러분이 퍼플렉스들을 쓰든 클로드를 쓰든 오픈 AI를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의 클로버 X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어 버전에 이렇게 특화해서 시드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어의 가난한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대항마를 키워야 됩니다. 최소한도 대항마를 키워야 우리가 조리 안 되는 겁니다. 조리. 락테인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최소한 대항마를 만드는 거 B2C 분야에서는 그게 우리의 타겟 같고 마지막 승부처가 아직 한국에 남아있는 게 12개의 주력 산업입니다. 12개의 주력 산업. 12개의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지만 그 12개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이 산업 AI라는 이름으로 제조 AI라는 이름으로 저 산업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딩 시키면 한국은 전 살아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 어록 중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어록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분이 지금의 AI 시대를 다 내다본 것 같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주력 산업이 남아있습니다. 그 12개의 주력 산업을 그 산업 AI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면 저는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울산에 와서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라는 거를 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AI 교수들이 가서 단기 과정으로 가르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제가 가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야, 이게 산업체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하고 유니스트 AI 대학원 교수들이 그 산업의 현장에 자기 기업의 문제를 이걸 AI로 해결하고 싶다. 도저히 해결 안 된다. 이 AI로 해결할 수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하고 그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가 둘이서 막 머리를 맞대서 풀어내요. 그 케이스가 20개, 30개, 40개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는 서울대 카이스트로 치면 이거 석사감이다. 석사감. 예? 이건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거는. 이 석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단기 과정은 단기 과정대로 운영하고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라는 그거는 너무나 성공적이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노바투스 대학원을 만들겠다. 대상은 산업체 재직자다. 울산에 있는 8,000여 개 중소기업의 산업체 엔지니어들, 대학교만 졸업한 기계학을 전공했건 화학을 전공했건 다 좋다. 그 사람들은 AI를 못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유니스트의 노바투스 대학원을 오면 산업 인공지능 석사를 주겠다. 당신네 기업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위를 주겠다. 석사학위를 주겠다. 그래서 올 가을에 문을 엽니다. 올 가을에 문을 여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전 세계 탑 AI 인재가 2,000명이 있는데 한국이 7명이래. 7명. 그 사이에 들어간 사람이 7명.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그래도 경제 규모 전 세계 2~3%는 되는데 2~3%가 되는데 아니 그 2~3%를 적용을 해도 40명, 50명은 돼야지. 7명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급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건 그거고. 저 산업 현장에 있는 학사 출신 엔지니어들을 다 AI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공지능 실용, 활용 석사로 다 만들어버리면 대한민국 산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다 보면 그 2,000명이 있는 고급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결국 핵심의 역전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울산에서부터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PPT 넘기지도 않으시고 50분 동안 정말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안현실 부총장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은 우리 이어지는 패널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좌장이신 대덕클럽 이대성 회장님, 그리고 오늘 연사분, 그리고 패널 3분 모두 다 단상에 자리에 좀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중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AI와 관련된 그 높은 식견을 갖추신 3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김상희 카이스트 을지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박전규 튜터러스 대표님, 그리고 이진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해서 산학연의 3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러면은 또 우리 패널 토론의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자장님이신 이대성 회장님이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의 진행을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현실 부총재의 강연 잘 들으셨죠? 네, 인공지능의 안현실 총장님께서 인공지능에 대한 현실과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계획 또 정책 이런 부분을 다 또 인재 양성 이런 부분까지 다 훑어 주셨습니다. 제가 대덕클럽에 와서 들은 강연 중에 가장 박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또 한 페이지로 정말 끝내주신 그런 끝내주는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모두의 그 시작할 때 인공지능이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공학자로서 진짜 오랜 시간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급속도로 저희한테 빠르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항공 우주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한 7년 전쯤에 비행기 설계를 좀 인공지능으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싼 값에 비행기 하나 개발하는데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보잉 747 이런 비행기 요즘 개발하려면 한 30조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비행기들이 가끔 조종사들이 그 실수로 과실로 인해서 이제 사고도 나고는 하는데 새는 안 떨어지잖아요. 저희들이 옛날에 뭐 조두라고 이렇게 좀 놀리기도 했는데 새만한 지능의 인공지능만 가져도 비행기 절대 안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그런 연구를 좀 하자 이런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아직 멀었어. 그거 되도 않는 얘기를 한다 하면서 면박을 그 주신 적들이 있는데 요즘 항공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 인공지능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순영향에 또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쓰시고 인공지능을도 잘 알아야 쓰니까 인공지능을 쓰는 지능이 이제는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앞으로 기대가 큰 만큼 또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김상희 카이스트 을지연구소 교수님 오셨고요. 네. 시간 관계상 양력 소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무기 체계를 연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정규 튜토리스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네. 이진희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희 교수님께서 먼저 화두를 열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할까요? 일단 5분 정도 5분요? 하고 예. 또 추가 발언 기회가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제가 평소 때 듣던 강의하고 좀 다른 형태의 강의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슬라이드 넘기면서 저는 공돌인가 봅니다. 슬라이드 넘기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한 장도 안 넘기시고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핵심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기술 혁신, 오늘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를 사전에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술 혁신과 기술 확산에 대한 그 갭,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포커싱이 좀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생활하면서 기술 혁신, 기술 개발이 잘 되면 기술 확산은 자연적으로 뒤따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특히 AI 분야에서 그런 갭이 생길 때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AI 시대가 될 때 뭐 국방 분야가 됐든 저는 이제 주로 국방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뭐 민간 분야하고도 많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불안 요소는 이렇습니다. AI의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I 기술 격차와 디지털 불평등 뭐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디지털 불평등하고 기술 격차에 따라서 일자리 변화와 고용 불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나갈 것인가 이거는 뭐 국방 분야나 뭐 산업 산자나 뭐 과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제가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최근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됐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거는 700조 규모입니다. 700조 규모. 그래서 결국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연구개발에 R&D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R&D 그 플랫폼을 하고요. 그 다음 AI 클라우드나 AI 에이전트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GPU 클라우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700조가 되는데요. 2025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보니까 저희 나라가 700조가 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미국, 중국, 우리 주눅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연구 흐름과 그 인프라를 보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주눅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저께 이제 컴퓨텍 그 대만에서 젠슨 황이라는 그 엔비디아 그 CEO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처음에 칩을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쿠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해서 여태까지 잘 벌었는데 이제는 자기네는 AI 인프라스트럭처를 하겠다.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다 제공할 수 있다. The more you buy, the more you take, you make. 이 캐치플레이를 딱 걸고서요. 그거를 하는데 대만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다 묶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럼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제 생각은
뭐 탑다운, 바텀업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국방 분야는 탑다운식으로 거버넌스 가지고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AI 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하여튼 AI가 큰 연구 이제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기차가 가다가 갑자기 딱 기차가 쓰고서 뒤 기차칸에서 갑자기 유도무기를 발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왔고요. 또 하나는 평양 근처에 태성호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 평양 근처에 골프장에 그 태성호 호수 해저드죠, 해저드. 거기에서 갑자기 6개 발사대가 발사된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보고서요. 그동안에 위치와 무슨 행위를 할지를 모르는 곳은 SLBM밖에 없다. SLBM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유도무기는 뭐 비모어 지역이나 특정 지역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만 꾸준히 감시정찰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이거는 영상정보, 신호정보, 표적정보, 사이버정보, 공개정보, 인간정보 이런 등등을 다 융복합하지 않으면 이런 걸 찾아낼 수 없다. 하여튼 이런 연구가 이제 큰 연구 흐름이 되겠습니다. 국방 분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 선에서 AI를 결국 잘 개발하려면은 AI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보면 되는데요. AI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수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디터미니스틱 모델,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은 스타캐스틱 모델, 확률 기반의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AI 학습되는 게 결국은 코저리티, 인과관계의 그 결과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관관계만, 코릴레이션 관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할루시네이션도 되고 결과가 예측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려고 기존에 이제 인퍼런스 연구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리즈닝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텍스트 구문 이해입니다. 우리가 LLM이 잘 되는 경우는 앞뒤 문장 한 3만 개 단어를 보면서 구문을 이해하거든요. 영상에서도 보면 남산타워 위에 탱크가 있다. 그러면 AI는 그걸 탱크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사람은 그거는 구름이 이상한 형태로 탱크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구문을 이해하고서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경험과 상식과 구문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돼서 이런 게 되면은 국방 분야나 뭐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갖고 지휘 결심과 작전, 뭐 심지어 타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거버넌스 가지고서 추진해야 된다. AI는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따로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먼저 그다음 박정규 투토리스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터러슬래스 대표 박정규입니다. 제가 2021년, 22년에 우리 존경하는 안현실 부총장님과 함께 AI 스타트업 코리아 100 이거 선정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애트리에 재직하였고 그때는 이제 심판이죠. 지금 이제 제가 선수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는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료 3명, 저희 동료 2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존경하는 김명준 전 원장님께 계시지만 제가 애트리에 있으면서 기업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애트리 원장님, 김명준 원장님께서 주시는 상도 받고 연구위원 지위까지도 이루고 했고 요 경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창업을 했고요. 창업할 당시에는 제가 2022년 6월에 창업을 했는데 그해 11월에 챗GPT가 나왔죠. 근데 저희는 에듀테크라는 비즈니스를 특히 AI라는 기치를 걸어 나왔는데 22년에 챗GPT가 딱 나오면서 이제 우리 망했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데 이게 정말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예요. 그래서 사실 챗GPT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3.5죠. 11월 말에 나오면서 이것은 리서치 프리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서치 프리뷰는 뭐냐면은 우리 기술이 완벽한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 대중한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 시스템을 개선하는 용도로 쓰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말 폭발적인 바이럴 이펙트를 가져왔거든요. 확산이. 이게 저희가 이제 현재 AIDT라는 디지털 교과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지털 교과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자마자 LA 유니파이드,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LA 학군이라고 그러죠. 저희 나라는. 이 학군에서 12월에 챗GPT를 학교에서 특히 인스쿨에서 무조건 금지한다 해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기조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임플먼트하고 있죠. 이미 올해 3월 달부터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혁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 보면은 2020년 11월 말에 나오자마자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영향력 있는 The Atlantic이라는 저널리즘에서 The College Essay is Dead, 그 대학의 에세이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월에 스탠퍼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AI, 특히 챗GPT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17%의 학생들이 서베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약 10% 정도의 학생들은 챗GPT한테다가 교수님 내준 숙제를 던져놓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만큼 이제 이 컬리지 에세이에 주는 영향, 이게 챗GPT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는 영역을 가지고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제가 A3 있을 때도 AI를 주 연구 분야로 했었습니다. 한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교육뿐만 아니라 국방, 우리 뭐 김상희 교수님에게 죄송하지만 국방을 살짝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연세대 기계공학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기계 기자도 모르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업해서 네이처지에다가 메인지에다가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 AI적인 건 전부 제가 기여했고요. 학생은 전부 글만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당연히 실렸고. 이만큼 제가 지금 현재 AI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 국방, 기계, 심지어는 최근에 저한테 디자인 분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디자인 하시는 분도 뭐 삼성의 디자인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출신인데 이제 AI를 도입해야겠다. 근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전문가를 찾다 와서 이제 저희한테까지 와서 지금 그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디자인 영역에 AI, 특히 우리가 LLM이든지 뭐 VLM이든지 이 요소를 결합해서 진입하겠다. 이 플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도 방대합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는 이런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가 촉발한 민주화, 저는 이걸 민주화라고 그러거든요. 뭐 다른 여러 석학께서도 이것을 이제 AI의 민주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감히 그 여러 석학분들도 계시는데 기계, 뭐 항공, 우주 이런 것도 건드리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원래는 AI 전문이었는데 제 양력에도 있지만 육군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우주 전문위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특허청의 전문위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챗GPT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 딥페이크 이거는 그냥 현실이죠. AI가 어느 순간에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교육 전문가, 무슨 국방 전문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미 AI, 챗GPT 때문에 전문가의 정의까지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라는 이게 타이틀을 AI가 킵해 나가고 그러면 이 전문가의 질을 점점 잃어나가는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열심히 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AI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좀 더 고차원의 알고리즘을 푸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AI가 여러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AI DT의 뭐 주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작년 말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주요 뭐 그쪽 업계에서는 뭐 빅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천모 땡땡 그다음에 비모 땡땡 이런 그 디지털 교과서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빅4 교과서 업체랑 저희가 개발을 하고 특히 영어하고 한국어 쪽 튜터링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육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챗GPT라는 또는 이제 생성 AI라는 이 기전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조만간 뭐 예측하다시피 교육에는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립드 러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AI 디지털 교과에서 대한민국 그 교육부에서 모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이터치, 하이텍. 즉 민간의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교육은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 하는 수준.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는 감성적인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에 몰두하게끔 이 AI가 그런 시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큰 현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LA 유니파이드에서 챗GPT가 나오자마자 금지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조가 안 변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MIT 테크니컬 리뷰에서는 우리는 과거 다양한 치팅, 그러니까 뭐 주판, 그다음에 계산기, 그다음에 유료 그 수필 사이트, 작문 사이트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이겨놨는데 챗GPT쯤이야. 이것은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의 문제지 버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뭐 국방, 의료 분야에서 어쨌든 향후에 이 생성 AI라는 도단 물결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될, 즉 AI가 공존해야 될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소 연구계를 대표해서 이진희 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저는 앞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AI 분야에 많은 식견이 없고 대기환경 분야 촉매를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AI 개발자가 아닌 비전공자로서 철저하게 이제 사용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처음으로 AI가 뭔가 다가오는구나 느꼈던 게 2016년 알파고 때입니다. 이세돌과 대국을 해서 완승을 거두었죠. 대국 시작 전만 해도 바둑은 아직 안 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그 딥마인드 관계자분들이 이미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길 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2022년에 그 챗GPT 3.5 버전이 공개되면서 와 진짜 이거는 뭔가 다르다. 채팅을 해보면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고 뭐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훨씬 많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생활에 다가왔고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했는데 이제 이 챗GPT가 나오고서는 진짜 우리 생활에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는 것에 도움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입니다. 물리학상에서 AI가 받았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3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 2분이 이 데미스 하사비스와 존 점퍼 이 2분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활동하던 개발자이고요. 뭐 속된 말로 화학의 화자도 모르는 분들이 화학상을 받았죠.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 그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연구하지 않는 화학자로서 이거 이래도 되나? 저기 의과학상 있는데 거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한테도 노벨 화학상이 뺏기는 이런 처지가 되면서 이게 뭐지? 화학을 몰라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뭐 주판으로 암산하던 뭐 그런 때 암산왕들은 뭐 계산기가 나오면서 설자를 잃었고 그리고 뭐 이메일이 보편화돼서 요새는 뭐 딸깍딸깍 하면 메일이 가죠. 이제 손편지는 그냥 우리 추억 속의 낭만으로 특별한 날에 쓰는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칠판은 PPT로 바뀌었고 그 강의도 이제 녹음해서 전사하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발달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 이런 과거들을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AI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제가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 시대의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그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적응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바둑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이 종종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몇 년, 10년이 다 돼 가는데 돌아보면은 지금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으로 연습을 하고 있죠. 과거에 책이나 뭐 선배님들 기보를 통해서 공부하던 게 다 사라지고 이제 인공지능 일치율이라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서 뭐 이게 몇십 프로가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력을 평가하는 척도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알파고가 나왔을 때 유망주였던 한국의 신진서 기사가 지금 이제 몇 년째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이세돌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별명은 이제 신공지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인공지능 일치율이 너무 높아서 90%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신진서 기사가 말하기로 AI 바둑 공부는 정말 재미없다. 그런데 그 재미없는 걸 잘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잘 써야 된다. 이 바둑 분야 알파고가 먼저 나온 게 바둑인 것처럼 이제 바둑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도 AI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위기감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삶이 되었던 뭐 직업적인 부분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초등학생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지금 뭐 7세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교육은 모든 게 수능 입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이 그런데 실시간 통역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 이제 뭐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수능 위주의 영어 교육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AI가 나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음악을 모르지만 작곡을 하고 그림을 못 그려도 만화를 그리고 박 대표님이 모든 분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저희가 외우고 있던 전화번호를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라는 학생들은 저희 애들은 아예 외우지를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AI만 잘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맞는 것인가? 그게 그렇게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이런 제 생각이 좀 우습게 취급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마치 우리가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전철과 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재밌다고 보는 것처럼 뭐 그림을 왜 그려? AI가 그리면 되는데 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많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놨는데 제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AI를 잘 받아들이고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으로 연구가 됐든 교육이 됐든 산업이 됐든 그 AI를 잘 활용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박현 주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이 워낙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낀 후발주자로서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나라도 잘 모든 분야에서 잘 그런 AI를 잘 따라가서 아니면 선도를 해서
그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분들이 또 우리 안현실 부총장님이 말씀 안 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AI의 무궁무진한 그 어떤 활용도, 또 앞으로의 미래, 기대되는 미래, 또 반면 우려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두루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포럼 할 때마다 사실 플로어에 많은 그 시간을 못 들여서 죄송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도 아마 AI에 지대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질문 또는 의견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안 부총장님, 저는 AI를 모릅니다. AI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간단하게 뭐 챗 GPT 정도 사용하는데 몇 가지를 느낀 게, 초기에 챗 GPT는 엉터리 답이 많았어요. 요즘은 진보를 해갖고 아주 괴상망측한 말을 합니다. 제가 드린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꼭 농락당하는 기분이. 챗 GPT 3.5까지는 아직 안 써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범용 AI로 갔을 때 인간 이상의 뭐 지능을 가지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럼 착한 AI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AI가 나쁜 심정으로 진짜 같은 내용을 줬을 때 그게 옳다 틀리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많은 그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저의 룸메이트가 요즘은 이제 TV 뉴스나 신문보다 유튜브 보고 유튜브가 다 진실이다. 그래서 저랑 많이 다투거든요. AI가 여기에 답이다 했을 때 과연 앞으로 몇 년 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진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반면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함께 지금 수립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박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총장님이 잘 대답하셔서 제가 답변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AI를 답할 때, 저희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다루고 있으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hallucination, toxic, 그다음에 선행성, 요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해서 실제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 뭐 HCX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은 필터를 한 3군데 정도 씌웁니다. 맨 처음에 챗GPT가 나온 답을 이게 정상적인 답인지 정답인지 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레이어를 한번 둡니다. 그 팩트 체크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윤리적인 걸 체크합니다. 이게 그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은 교육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게 선행성입니다. 선행성이 어느 정도 까다롭냐면은 레슨 1을 배우고 있는데 레슨 2에 나오는 어휘를 컴퓨터가 내뱉으면 안 됩니다. 학습자는 내뱉을 수 있어도. 이렇게 해서 레이어 와이즈 한 서너 단계의 단계를 두고서 컴퓨터가 여전히 잘못할, 즉 AI가 잘못할 부분을 인간이 앞장서서 필터를 해서 내보내는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거는 여전히 사람들의 지혜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착한 AI, 나쁜 AI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AI 입장에서는 자기가 학습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인간이 저건 타격하지 말라고 실제 연구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결과가 이제 제가 국방부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타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강화학습을 했을 때 강화학습은 점수가 가장 리월드 보상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얘가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이 명령하는 그 컨트롤 타워를 타격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표를 하고 나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AI 에틱스 그런 안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AI를 받아들이는 입장, 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혁신되는
기술 혁신에서 저는 문제는 기술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수용성. 카이스트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용종, 폴립을 다양한 형태의 폴립을 찾아내는데 정확도와 신속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인간보다 한 20-30% 의사들보다 한 20-30% 더 정확했고 더 빠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의료 시스템에서 그 영상 판독하고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그걸 적용을 해서 그 시스템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의사 세계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결과는 결과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게 혁신적인 개발과 확산이 돼도 그 수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이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 메이저 신문사에서 이런 정보를 얻었지만 메이저 방송사나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많은 데서 이제 개인이 만든 정보들을 얻게 되고 뭐가 맞고 아닌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AI가 이제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런 것들을 메이저 언론사에서 걸러서 내보내고 그럼 저희는 그걸 믿고 또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런 판단까지 AI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언론사에서 어떤 정보들 지금은 이제 파편화돼서 여러 군데서 어떤 것 이게 오히려 또 거꾸로 가서 다시 또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지금 트렌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김정두 교수님.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한 컨트롤을 개발자라든지 또는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용자는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다음에 각자 다르게 하는데 이상하게 같은 게 나와요. 같은 결과가.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 창의재단에서 하는 R&D 심사를 갔는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같이 발표를 해요. 같이 발표를 하는데 그 논문을 내가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논문을 잘 썼어요. 다들 잘 써가지고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써온 게 이거는 우리 야 너 카이스트 오면은 내가 이게 석사 정도는 줄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각각 다르게 이제 그걸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개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걸 할 수 있을지 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지금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다양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폐단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맛집이라고 막 찾아가잖아요. 맛집이라고 찾아가면은 사실 사람의 맛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 집만 사람이 분배해요. 옆집에는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개발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컨트롤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하여간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걱정하고 우려해야 되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저는 이진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AI 이게 산업에서 AI 활용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저희들이 또 모자르면 모자랐지 많은 투자와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AI의 활용 특히 생성형 그 AI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인간이 더 스마트해지고 창의력이 좋아질 것이냐 더
바보가 될 것이냐. 제가 본 사파 중에 로봇만 열심히 머신러닝 공부를 하고 인간은 핸드폰, 이 모바일 폰만 다룰 줄 아는 최신 기종만 쓰고 이것만 보면서 산다. 그런 사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먼 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보면 우리 애들도 앉으면 이것만 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교육 측면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AI가 아닌 세상에서 이제 대부분 살으셨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AI인 세상, 요즘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과연 우리랑 같을까? 앞으로 이런 포럼에는 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와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볼 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나왔습니다. 김영준 원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게, 아까 안현실 우리 부총장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제 머릿속에 꼭 박혔던 단어가 로보트스 아카데미. 이것에 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질문과 함께 뭐라고 하나 희망 사항을 같이 덧붙이면은 한 가지 옛날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공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일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라면 리눅스를 대표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전국에 보급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공개 예를 들면 리눅스 파운데이션인데 거기에 회원 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거기에 핵심 개발자는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지구에서. 그러면서 그 리눅스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왜 참조를 하냐면은 그 자리에 더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협동하는 그 모형을 우리가 지금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유니스트 부총장이 되셔갖고 로보트스 아카데미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 기업체들 또는 학교 또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뭐 저도 그 애트리 원장 하면서 AI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그게 더 확대되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냐.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할 때는 리눅스 커뮤니티를 세계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참가했을 때는 우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희망이 뭐였냐면은 5%만 우리 3,000명의 개발자 중에 대한민국 기술자가 한 5%만 거기서 활동을 하면은 우리는 리눅스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5%만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저기 안현실 부총장님께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주고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이제 마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에서 질문해 주셨고 또 패널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연사이신 안 부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랩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우리 패널 분들 훌륭한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팔로우에서 이렇게 우리 또 원장님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 우리 그 김영준 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게 산업체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이제 AI 교수들하고 한 팀이 돼서 실제로 문제를 풀겠다. 이게 이제 그 울산 지역에 큰 반향을 몰고 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울산이 울주군이 봤을 때 유니스트라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인데 쟤네들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뭐 우리 주변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제가 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시장 군수님 앞에서 제가 지금부터 답을 해드리겠다. 답을 해드리겠다. 아무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도 그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지역사회 기업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대학이 무슨 세계적인 대학이 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그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울주군 내에는, 울주군은 원래 옛날에 울주군이 울산시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제 통합이 됐는데 울주군에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민들 중에도 전문대 나오고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농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 AI로 가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농업 중에 살아남을 농업이 없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이 기후 환경, 이 주어진 조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도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산업인공지능 석사도 있으면은 농업인공지능 석사도 있는 거다. 해드리겠다. 그래,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경상남도에서 아니 왜 그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에는 유일한 카이스트가 유니스트인데 그 울산에 뭐 하냐? 창원에 와서 우리도 좀 해달라.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부산지사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도 해달라. 해운대 해드릴게요. 그걸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엊그제는 서울시립대 총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 구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에 10,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노바투스 대학원 서울 캠퍼스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 받아내라. 그럼 캠퍼스 만들게. 제가 이제 이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전 국가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현장에 있는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몇백만이든 전 다 AI 석사 전사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대학교 졸업한 그 이공계 인력들이 사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아니 울산의 그 기업에서 이분들이 뭐 AI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도대체 뭔데요? 하고 제가 쳐다보니까 하나는 되게 이제 제조업들이 많으니까 기계가 고장이 잘 난대요. 그런데 이 고장이 한번 나고 나면 그 데미지가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훨씬 스무딩이 가능하대요. 그 기계 설비의 유지 보수 고장의 AI를 활용하는 거, 그게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옛날에 우리 산업공학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수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요 예측을 옛날에는 그냥 그 마이크로 데이터만 가지고 했대요. 근데 이제는 워낙 데이터 이 수많은 뭐 매크로 데이터도 있고 하다못해 주식 데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거시 데이터도 있는데, 이 끌고 올 수 있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니까 너무 애큐리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결국 딥러닝이라는 건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라가서 수요 예측이 너무 정확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빵 터져버렸고, 무슨 옛날에 우리 품질 퀄리티 그거는 뭐 디폴트가 다 사용하는 거고, 다 뭐 이게 비전 이런 걸 다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 있는 각종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요. 사실은 우리 패널 분들 사실은 우리 또 김상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애큐러시라는 부분이 제조 현장, 의료 현장, 금융, 국방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애큐러시 쪽에 퍼포먼스를 올리는 쪽에 이렇게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애큐러시를 올리다 보면 코스트 측면이 또 덩달아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는 코스트를 낮추고 애큐러시를 올리시면 그게 제일 좋은 AI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류가 30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온 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숲에서 원숭이랑 같이 가위를 따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위를 따먹는 데 있어가지고 원숭이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숲 밖으로 나가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는데 숲 밖을 보니까 사막이 막 펼쳐져 있는데 저기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과를 하려는데 이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막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먹이라는 건 퍼포먼스인데, 더 많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적은 에너지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중에 일단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발로 서버렸다는 거예요. 두 발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데서. 그 두 발로 서는 게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예. 그래서 그 두 발.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먹이, 더 많은 애큐러시, 퍼포먼스를 치고 가는 축이, 벡터가 있으면 또 다른 벡터는 코스트 쪽에 벡터잖아요. 우리 억센터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 적은 에너지로 돌아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가 다가 아니다. 분명히 제2, 제3, 제4, 제5의 AI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왜 그러냐?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그럴듯하게 우리가 억셉터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 뇌입니다. 뇌. 이 뇌를 따라갈 AI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지금의 AI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퍼포먼스하고 코스트 측면에서 양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AI는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화는 계속 온고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애큐러시와 관계없이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자꾸 문제라 그러는데, 할루시네이션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 영화, 웹툰. 그게 애큐러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상력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분업도 가능하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애큐러시가 높아야 될 분야가 있고, 애큐러시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어서 그런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앞으로 분화가 돼 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아까 디지털 교과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대중화입니다. 대중화인데, 여러분 혹시 중국에 가시면 중국 유치원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 유치원생 보고 애야 너한테 AI가 뭐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AI는 펑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라고. 이 전 세계에서 AI에 대한 억셉턴스, 수용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억셉턴스가 낮은 나라입니다. 낮은 나라. 예? 그 대학교 안 간 백인들 싫어해요. 그거를 내 잡을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중국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AI가 너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걸 가르치고 네 친구다 이렇게 가르치면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뭐 이제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저 디지털 레닌주의에 막 이렇게 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욕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예. 14억째 인구가 AI를 무장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대중화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 리터러시라 그러죠. 리터러시라는 말은 AI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AI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게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 근데 이게 이 단계까지 가려면은 AI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 장점과 단점을 알면은 그게 인간하고 분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묘하게 AI의 장점은 인간의 단점이고 AI의 단점은 인간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업의 여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내 바디 차원에서 분업을 했으면은 그거는 산업혁명 때부터 있어 왔으니까 옛날에는 뭐 노동자들도 막 기계 들어오면서 파괴운동 했지만은 이제 그게 한 100년 지나니까 우리가 기계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렇게 AI가 우리의 지능적인 부분, 창조성의 영역으로 점점점 들어오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창조성에서도 분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AI가 장점하고 우리 인간의 단점, AI의 단점하고 인간의 장점이 창조성의 영역에서 손을 잡아서 분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기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애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안 두려워해요. 사실은 저는 걔네들한테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걔네들이 아마 대한민국을 새롭게 구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큰 걱정이 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대덕이라는 우리가 연구소가 많잖아요. 우리 연구를 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연구자는 무엇인가? 이 디파인 새로 해야 됩니다. 디파인. 지금 교육에서도 랩에서 도대체가 석박사 내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5명이 부족한가? 6명이 부족한가? 10명이 부족한가? 20명이 부족한가? 이 옵티멀 사이즈에서 AI가 변수로 등장을 했어요. 일단 적어도 서너 명, 대여섯 명의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랩 같으면 벌써 이게 새로운 또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구에 있어서의 분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자꾸 우리가 뭐 인구가 감소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외국인도 데려오기 힘들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점점 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리서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연구자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면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우리가 일부에서 자꾸 AI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묘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을 빨리 간파하는 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뭐 쥐일 수도 있고 뭐 개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지진을 간파하는 그 지능에 있어서 걔네들은 우리보다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걔네들한테 지배당할 걸 우리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비서가 여러분보다 멍청한 게 좋습니까?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좋습니까? 전 비서가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한 가지 잘못된 가설이 하나 있는데, 지능이 높으면 의식을 가질 것이라는 쪽으로 가설이 가는 거예요. 자꾸. 지능하고 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누런 또는 어떤 모델 의식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분석과 연구가 있지만 지능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AI가 저렇게 지능이 높으면, 나보다 높으면, 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어나더 스토리인데, 지능하고 의식은 어나더 스토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AI를 가지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공포감을 심어주는 사람은 지능이 높으면 의식을 갖게 된다는 너무나 희한한 가설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설에 왜 빠집니까? 설사 AGI가 온다 치더라도 얘가 의식을 갖는다는, 누가 의식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잖아요. AGI가 있으면 AGI가 only the only one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AGI1, AGI2, AGI3 다 경쟁하게 돼 있고요. 법령 그러지만 그 법령이라는 걸 어디까지를 법령이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AGI라고 해가지고 only one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걔가 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포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창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소설가들, 문학가, 세계적인 이렇게 막 비싼 돈 주고 비싼 비행기 태워서 초대해가지고 서로 한복판에서 지능이 높으면 의식을 가질지 모른다 가지고 우리한테 공포감을 심어주는, 제 눈에는 사기꾼인데,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인데 왜 그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비과학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반과학적인 태도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AI를 주어로 놓고 자꾸 내가 목적어나 이렇게 비동사 입장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전형적인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 버블.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날 일부러라도 조선일보 보세요. 여기 조선일보 보는 사람 손 들어요. 다음날 일부러라도 한겨레 신문 보세요. 혹시 내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다음날 아침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파처럼 행동해 보세요. 내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 아침에 미친 척하고 좌파처럼 행동해 보세요. 왜 우리가 특정 진영에, 특정 프레임에 왜 우리가 빠져야 됩니까? 우리 주체적이고 우리 창조적인 인간이. 전 너무너무 멍청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필터 버블입니다. 필터 버블. 누군가 우리를 조종하는 거. 그럼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에코 체인배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이념을 가졌어. 왜 내가 나 자신을 규정을 합니까? 그죠? 그걸 규정하는 순간 에코 체인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필터 버블이 성행하고 아무리 레커멘데이션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날 자식,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아? 하면서 정반대의 옵션을 가지고 내가 한번 시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 주체적인 역량만 있으면 절대 AI는 영원히 우리한테 웰빙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파트너일 수는 있어도, AI가 의식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고 인류가 뭐 멸망하고 그런 공포와 같은 세상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전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말 열정이 넘치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부총리님 한 번 더 모시고 인공지능 파트 2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저희한테 많은 그 이해 쏙쏙 할 수 있을 정도로 열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79회 대덕 이너프리스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럼은 7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또 더 재밌고 유익한 토픽을 갖고 포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